구독자분들에게 처음 인사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백영찬입니다. 저는 지난 2001년에 SK증권 리서치센터를 입사를 했고요. KB증권, 현대증권을 계속 오래 다녔었고 주요 섹터는 화학과 정유, 2015년부터는 2차 전지를 커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원유, 그다음에 화학 이쪽이 강점이 있고 2차 전지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장이니까 뭐 다 이빨 빠졌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주식 전략 이쪽도 새롭게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김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저께 시장 좀 열렸었는데요. 네. 저는 투자자분들을 찾아뵌 이유는 사실은 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하루하루의 장세를 모으면 하나의 큰 흐름이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는 보면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당연히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일 많이 오른 게 뭐냐면 바이오예요. 네. 그죠? 바이오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IT주가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후공정과 관련된 팹리스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엑시콘이라든가 이런 그 코스닥 반도체 기업들 많이 올랐고요. 기타 IT 기업도 올랐고. 근데 반면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바이오나 네. 아니면 IT는 경기 호황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기가 좋을 때 더 가는 거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IT나 바이오가 좋으면 당연히 경기 관련된,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하잖아요. 네. 결론은 뭐냐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안 올랐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철강화학이 어저께 안 올랐습니다. 네. 오히려 빠졌어요. 네.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뭐 현대제철 같은 철강화학주가 경기 민감주잖아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아직 경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고 경기는 조금 더 나빠질 거라고 투자는 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그냥 안 사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IT하고 바이오는 뭐 경기가 좋을 것도 아니고 왜 사냐?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도 어떤 현상이 있을 거냐면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미래 성장과 미래의 어떤 우리의 어떤 꿈, 드림이 담겨 있는 주식들은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바이오가 강세인 이유는 뭘까요? 지난 몇 년간 지난 몇 년간 주가가 많이 낮았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뭐 그동안 있었던 기술 개발이라든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 성과를 냈고,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위고비라고 아세요? 네. 비만 치료제. 저도 관심 좀 많아요. 결론은 뭐냐면 바이오가 주는 미래 성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도 지금 가장 에이징 컨트리, 나이를 먹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결국은 바이오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경기의 성장과 상관없이 미래의 바이오가 갖고 있는 성장에 대한 담보.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이미 이제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일 거라 보거든요. 오히려 반도체는 올해 하반기 실적이 되게 좋을 거예요. 네. 주가는 올해 상반기에 좋을 겁니다. 상식적입니다. 주가는 실적에 선행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따뜻할 때 국을 먹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국은 차가워도 국이잖아요. 네. 근데 맛은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어저께가 보여준 게 결국 시장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어떤 미래 성장에 담보되어 있는 바이오나 IT 이런 쪽은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주가가 안 될 때 가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상 현상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그 9대 테마 투자 트렌드 네. 2024 이렇게 책을 또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테마를 9가지로 예,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랑 반도체를 좀 말씀해 주셨고. 제일 1등, 2등으로 내보냈고요. 책에 대해서 잠깐 좀 뭐 쑥스럽지만 광고를 좀 하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도권 애널리스트로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오랫동안 저희들이 사실은 투자자분들한테 신뢰를 얻기도 했지만 요즘은 신뢰를 좀 덜 얻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튜브에 있는 인플루언서나 뭐 하여튼 유튜브의 재테크의 TV들이 훨씬 저희보다 재밌고 다양한 정보를 주죠.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거기에 당연히 뭐 좋은 정보를 얻는 건 저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도권 애널리스트가 가치 없다, 뭐 쓸모 없다, 뭐 잘 못한다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하도 많이 욕을 먹어서 살찌는지 모르겠는데 난 사실은 꼭 그것만큼 말씀드려요. 맞아요. 저희들이 일정 부분 틀릴 수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지만 저희 맨날 밤에 끝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 산업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인력과 도서, 책과 리서치를 통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여의도 밤에
애널리스트들이 네. 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섹터에서 가장 다 최고가 되고 싶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틀릴 때도 있고 또한 그리고 또 많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내지만 네. 그게 이제 일반 구독자한테 너무 어려워서 전달돼도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애널리스트는 이런 유튜브 방송에 많이 못 나오고 제할 그리고 뭐 제도권이나 금감원의 이런 제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막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저희가 쓴 리포트에 한해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희가 이런 책을 내고 글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쓰지 않은 걸 얘기하기엔 되게 저는 쉽게 말하면 퇴사하면 되는 거죠. 퇴사하고 저도 뭐 필명을 바꾸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도 제도권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책을 이제 2024 9대 테마 투자 트렌드라는 책을 낸 이유는 1월 10일 날 이제 책이 발간될 거고 11일부터는 도서 서점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인터넷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예약 판매 중입니다. 근데 네. 저희가 결국 도움이 드릴 건 딱 두 가지예요. 올해 과연 무슨 테마가 중요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잘하자고 얘기하잖아요. 뭐 역발상을 투자하라.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잘하자.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과의 주식과의 괴리를 비교하자. 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투자해보다 애매한 건 그럼 뭐부터 시작하지? 스타팅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 뭐 그럼 삼성전자부터 공부를 하라는 뜻인가? 아니면 뭐 코스닥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수학의 정석처럼 네. 제 1장부터 뭔가 시작하는 맛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저희 NS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날 오르는 급등 종목을 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 급등 종목을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그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저도 하고 싶은데 네. 그 정도까지 능력은 없는데 다만 아주 신의성실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이 테마들은 꼭 주목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테마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될지를 계속 말씀드려야죠. 이게 이래서는 끝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이번에 한 번만 얘기하고 내년에 얘기 안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는 올해만 얘기하고 내년에 얘기 안 할 건가요? 바이오나 2차전지가 다 프로그레스 진화 발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9대 테마 트렌드는 저희가 생각했던 9개 테마 뭐 말씀드렸던 바이오, IT, 그러니까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수소,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재, 네. 그다음에 지금 잠깐 너무나 많이 쉬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 한국의 게임주들 뭐 이런 식으로 총 9개 테마를 묶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테마들이 언제쯤 좋아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일독을 하시면 작게나마 분명히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또 관련 종목도 추천해 드리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고 여기 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테마가 2차 전지. 네, 맞습니다. 세 번째가 제약 바이오. 네, 예, 예. 아, 그러면은 요거 하나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예. 그래서 반도체는 아까 이제 업황이 좀 회복된다고 네, 예, 예. 보셨고 전반기가 좋을 것이다. 이미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미 주가도 그렇게 얘기했고 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뭐 지금 12월 달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네. 삼성전자도 지금 4분기 프리뷰 우리 저희 하우스에서 했지만 네. 이미 3분기에 BEP 이상 나왔고 4분기에 확실하게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영업이 5조 4천억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요. 저희 상상인 증권에 오늘 발간된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준수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런 얘기를 근거 없이 얘기할 수가 없는 저희 제도권 애널리스트라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분명히 자료를 발간했고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4조입니다. 네. 시장에서 5조 1천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장의 컨센보다 좀 더 잘 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 HBM이라고 하는 고용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밀접, 고용량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간과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IT주를 보면 그 VR이나 AR 있죠. 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이쪽 관련된 그 주식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네. 물론 지금은 약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플이 작년 겨울쯤에 비전 프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그거는. 가상현실을 보여줘.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너무 비쌌고 네. 뭐 500만 원 넘는 뭐 가까운 돈이었고 그 다음에 좀 불편하다. 네. 뭐 이런 면이 있어서 찬반 심세가 됐는데 여하튼 좀 더 개선되고 뭔가 가격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걸 애플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 2월 중에 출시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VR, AR 관련된 XR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결국 그런 것들 어떤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형 AI 작년 이맘때 뭐가 있었어요? 반추해 보면 챗GPT.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 챗GPT 뜨거웠죠. 그게 뭐야? 저도 막 그랬거든요. 오픈 AI로 해서 이 회사 이름이 뭐지? 뭐가 일렸다는 건가? 근데 진짜 말씀 그렇게 해주시니까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온 곳 제가 또 옛날 사람이니까 죄송한데
뭐 나는 꼰대다 방송도 할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제가 꼰대긴 하지만 뭘 말씀드리냐면 가끔은 과거를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미래가 더 뚜렷해, 그러니까 현재가 뚜렷해지는 면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를 조망해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왜 그 얘기 드렸냐면 챗GPT 때문에 관련주가 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테마를 주목해야 되는 건 반도체도 맞지만 반도체에서 나오는 전공정, 후공정 중에 후공정에 관심을 두고 있고 거기에 캐펙 숫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미국에서 애플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비전 프로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AR, VR에 대한 관련주 테마주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반도체와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 2023년에 빅테크 뭐 매그니피센트 7이 되게 맞습니다.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앞으로 2024년도 괜찮을 거라 보시는 거예요?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저 NS 많이 했지만 제일 쉬운 게요. NS가 바이라는 걸 의견을 쓰고 그냥 목표 주가를 하면 되게 편해요. 네. 맞잖아요. 그냥 투자 의견 바이를 하고 그냥 회사가 항상 잘 될 겁니다만 쓰면 좋겠지만 그거는 직무유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라도 시장의 눈높이가 10조인데 네. 9조밖에 안 나올 것 같으면 홀드로 해야죠. 셀을 쓰거나.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셀을 함부로 쓰긴 조심스러운 것도 있으니까 저도 바이는 아니잖아요. 그럼 홀드 써야죠. 홀드 레이스에 대한 거를 그리고 또 만약에 홀드란 기업을 갖고 있다가 이것이 시장 컨셉보다 좋을 것 같으면 빨리 바이를 올려야죠. 그러니까 NS의 어떤 힘은 투자 의견을 높이고 내릴 때 생기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거에 주목하는 거잖아요. NS가 이번에 투자 의견을 높여달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매그니피센트 7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은 예상 밖으로 매그니피센트 7의 기대감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작년 1월에 2월에 매그니피센트 7은 무조건 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미국 경제 위험합니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발성 투자처럼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다 잘라버리고 사람을 집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갑자기 금리를 또 올렸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사람은 계속 뽑을 수밖에 없었죠. 왜? 미리 잘랐으니까.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금리를 5%대로 올렸는데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맞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금리를 높이는 이 뜨거운 경기를 식히기 위해서잖아요. 금리가 높으면 기업 투자도 덜 할 거고 또 물건도 덜 살 거고 그러면 사람을 좀 레이오프 자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그럼 다시 경기가 좀 처참하게 깨지면 다시 금리를 낮추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는 더 좋아. 물론 지금 미국 측면 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후행적으로 그 얘기는 코로나 엔데믹 때 있었던 고용에 대한 부분을 선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서도 고용도 올라가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곤욕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매그니피센트 7을 작년 1월에 추천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 미국 경기 나빠질 줄 알았으니까. 근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를 올리면서도 경기가 오히려 좋아지니까 매그니피센트 7이 주가가 간 겁니다. 거기다 챗 GPT까지 열풍 부어버렸어요. 올해도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을 대체할 만한 주식도 없어요. 그래요. 아니 미국의 성장주에서 그만한 주식들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주가 아니라 글로벌 성장주 아닌가요? 냉철히 따지면 그죠?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MS 다 마찬가지니까 엔비디아. 근데 다만 강도는 왠지 그러니까 올해도 분명히 절대 주가는 오를 겁니다만 작년보다는 덜 오를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아까 작년에 위고비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바이오, 중국의 바이오주, 한국의 바이오주 이런 것들 바이오가 매그니피센트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계속 보고 있어서 바이오주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이오는 아무래도 2023년에 많이 좀 눌려 있는 듯한 그래도 조금은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바이오주를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저보다 잘 하실 거고요. 지난 2015년, 14년에 바이오가 엄청 전성기였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셀트리온,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레벨업이 됐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3, 4년간 조정받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주가가 너무 높지 않냐라고 하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 그 라이센스 같은 게 잘 계약했다가 갑자기 결국 라이센스가 파기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믿었던 기술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스러운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약에 대한 기술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가 좀 들어갔고 그러면서 주가가 안 갔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금리가 올랐잖아요. 한국도.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바이오주로 투자하는 VC나 투자들을 머뭇거리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저 보세요. 쉽게 말 이것도 뭐 구독자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금리가 1%일 때는요. 어떤 투자 제안을 받으면 그래 금리보단 단 2, 3%에도 남기겠지 하면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ROE로 보면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 금리가 1%대인데 내가 여기 1% 투자하는 것보다 좀 리스크는 있지만 바이오에 투자하면 2년 뒤에 5% 10%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기준금리가 높고 시장금리가 5%대면 약간 머뭇거리지 않을까요? 네. 바이오가 과연 2년 뒤에 5%에서 나올까? 괜히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우려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인하된 시기라는 걸 이미 눈치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바이오의 투자 활성기가 들어올 거고 그럼 바이오의 투자 활성기라는 건 바이오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바이오의 기본적인 신약 개발, R&D 개발 때문에 기업의 그러니까 펀더멘탈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주가가 선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센터장님 그 제약 바이오를 좀 주목하시는데 이게 약간 금리나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나 기대감 어저께 아니 12월 달에도 이미 금리나 기대감 반영된 거죠.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JP 모간에서 열리는 그 바이오 컨퍼런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초청을 받아서 좀 거기서 진행할 건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추가적인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로드맵, 뭐 기술 이전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좀 바이오 업종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좀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이거 보시면 바이오라는 게 여기 그때 저희가 2024년 상상인증권 리스크센터 추천 업종이었는데 바이오가 지금 보면 여기 쓰는 것처럼 상반기에 반영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밸류에이션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글로벌 시장이 다각화되고 있고 신약 개발의 로드맵이 완성됐으며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또 이런 미용 의료기기인 에스테틱 제품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테마까지 나오면서 어떤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보시면 저희는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보면 유한양행, HAK 이노엔,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요 세 종목을 말씀드렸고 그거 외에 저희가 그 순수하게 중소형 그 바이오 테마 바이오 관련주로는 저희 담당자가 추천하는 알테오젠, 그다음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반도체 쪽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 또 나와 있으니까요. 반도체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는 이미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저보다 재고 조정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경기가 나빠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았고 그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 조절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산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재고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말했던 AI를 통해서 나왔던 AI가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라고 하는 고부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전공정 생산성이 증가하긴 하지만 특히 후공정,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8개의 공정이 있습니다. 깎고 조이고 하면서 만드는 건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반도체를 다 만들 때 나오는 후공정 이 공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좋지만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후공정 기업을 좀 더 좋게 봤고요. 근데 여기엔 써들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탑픽스를 3종목만 하다 보니까 모든 종목을 쓸 수는 없었고 여기 2개 종목을 추천한 게 저희 스몰캡 팀, 그러니까 신성장 사업팀에서 펜트론 근데 엑시콘은 여전히 뭐 어저께 엑시콘은 이미 주가가 갔지만 펜트론 엑시콘을 계속 추천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펜트론 엑시콘이라고 스몰캡에서 여기서 이제 펜트론 엑시콘을 이렇게 추천했던 여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실제로 진짜 반도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 흐름이 지금 12월부터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대안주가 없다는 핑계도 있겠지만 결국 반도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재고 조정이 끝난 게 확인되니까 일단 지금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아까 그 네이버 카카오도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2024 9대 테마 투자 트렌드에 6번째 이제 플랫폼이 들어가 있네요. 네, 예. 그럼 이게 네이버 카카오를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하는 그 네이버 카카오는 좀 올해는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게 보시면 제가 추천 업종에 반도체, 바이오, 화학, 음식료 기계 때문에
여기 2차 전지가 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여기가 플랫폼하고 이게 게임이 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9대 테마트멘트 중에 모든 게 다 올해 상반기 주가가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성장통을 겪는 업종이 있는데 그게 일단 2차 전지고 2차 전지. 그러니까 바이오나 IT나 아니면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력기기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먼저 선행을 움직일 거고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고 상반기까지는 성장통으로 주가가 당분간 좀 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2차 전지랑 플랫폼 게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일단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죄송한 얘기인데 카카오 사례를 보더라도 여태까지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견제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새롭게 고객을 확보하거나 플랫폼 내에서의 신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진 않았다는 얘기고 플랫폼으로서의 장악력이 여전히 유지하겠죠. 네이버 카카오가 어디 가진 않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2021년 그 고점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아니에요. 냉정히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내부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플랫폼과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벌써부터 그럼 그게 뭔지 모르고 네이버 카카오를 응원해서 주식을 매수하기엔 좀 너무 이르니 그것이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하반기에 조금씩 관심을 끌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좀 주가는 당분간은 조금 타 업종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덜 움직일 수 있고요. 뭐 2차 전지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11월 달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고 인덱스를 냈습니다만 성장통은 시작됐어요. 냉정히 따지면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전체적인 매출액과 뭐 규모는 계속 성장하죠.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 3년 전에 2차 전지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지 수요는 매년 한 40에서 50%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을 보는 수요는 27%에서 30% 사이로 보고 있어요. 전 세계 배터리 수요가 2020 포함.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장 많이 하죠. 그렇게 성장한 산업은 없지만 성장성이 둔화된 건 맞으니 주가 측면에서 주가가 빠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렇다고 그럼 계속 너무나 좋다고만 얘기하진 않.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잠깐 좀 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한국 기업에 대한 2차 전지 기술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2차 전지 산업들에 대한 로드맵이나 시장 대응 능력은 중국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매년 그리고 매일 계속 오를 수는 없고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저랑 의견이 다른 분도 있고 다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이 S자라는 게 있거든요. 성장주 S자가 뭐냐 보세요. 초기에 의구심을 있을 땐 잘 안 오르다가 2차 전지가 폭등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약간 좀 주가가 약간 덜 올라가는데 이때 검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역시 전기차의 성장이나 그 다음에 시장 수요가 맞다고 보면 다시 올라갈 거. 근데 저희는 어디에 있냐면 굳이 가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 2차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는 라인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여전히 보조금에 의해서 하기엔 좀 어렵고요. 저는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의 근본적인 어떤 이슈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3, 4년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테슬라가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3, 4년 전이나 4, 5년 전에 테슬라의 모델 3가 없었지만 전기차 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별로. 근데 테슬라 때문에 현대차 코나나 아니면 현대차 EV6도 관심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의 어떤 맹주들이 나왔던 거죠. 라인업. 기존에 볼 수 없는 차량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장통이라는 거는 전기차의 기본적인 성장이 둔화된 것도 있지만 뭐 쉽게 말하면 이 테슬라의 전기차보다 더 한 단계 더 다른 더 위대한 차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누가 해줬어야 되냐면 테슬라의 라이벌 그룹들이 해줬어야 돼요. 중국의 니오, 뭐 그다음에 미국의 리비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제2의 테슬라 표방했던 이 스타트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차를 만들기로 했고 너무나 좋은 차들에 대한 컨셉이 많았는데 대량 생산이 안 돼. 사이버 트럭처럼 무슨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 또 다시 이제 관심이 식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와 다른 형태의 라인업이 나오는 시점도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니오나 리비안이나 그 기본적인 어떤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들의 라인업들. 네. 그 다음에 그때쯤이면 저희들은 이런 리튬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니켈 같은 가격들의 어떤 광물, 메탈 가격도 좀 반등할 가능성이 이미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2차 전지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성장에 대한 테마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 예, 근데 다만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보겠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반도체군요. 반도체는 바이오입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은 그 2차 전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기 또 써주셨는데 배터리 산업하고 한 소재 부분을 한번 좀 분석,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발간했던 자료에서 한 것처럼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아직은 중립으로 말씀드렸으면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중립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의 비중만큼만 펀드에 담자.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매수는 좀 기다리자는 뜻이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수요 성장이 둔화됐다는 거는 그 얘기는 결국은 전기차 살 사람은 샀고 그럼 보조금 정책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수요 성장이 둔화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의 배터리 산업 공급 과잉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 산업 공급 과잉이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를 미국 갈 수는 없거든요. 다만 유럽으로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완성차, 그러니까 중국에 남아도는 전기차를 유럽으로 직접 수출한다든가, 그다음에 일부 유럽에 있는 배터리를 납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 시장의 공급 과잉이 좀 빠질 수 있다는 거는 좀 우려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셀 업체의 중요 변수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했는데 중국이 유럽에 계속 침투를 높이는 거는 좀 우리에게 달갑진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유럽에도 우리가 전기차를 팔고 있고 또 배터리를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유럽의 어떤 폭스바겐이나 지금 벤츠 같은 거 보면 폭스바겐을 잘 아시는 분들은 ID3나 ID4라고 전기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팔렸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라인을 생산을 중단하고 지금 레이업한 상태고 새롭게 이제 ID 시리즈를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이 유럽의 프리미엄 OEM의 속도 좀 느려요. 그러니까 전기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 사고 싶은데 살만한 차가 없어. 1차로 산 사람도 샀고 지금 침출이 10% 넘었기 때문에 10대 중에 한 대는 이미 전기차고.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있던 차랑 다른 차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근데 셀 업체들은 이런 변수가 있지만 저는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OEM들의 대응 속도, 신규 스타트업들의 어떤 신규 라인업들이 나올 것이다로 보고 있는 거고 배터리 소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뭐 전지용 동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가격들이 좀 난가들이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중국의 양극재가 우리한테 영향을 직접 주지는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다만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쪽으로 진출을 못하니까. 근데 유럽의 일정 부분은 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유쾌하진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탑픽스로 뭐라고 봤냐면 셀업체 중에서는 저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렸는데 뭐 LG 엔솔은 아까 말씀드린 뒤에 보면 알겠지만 4680 배터리 원통형 전지를 통한 차별화된 배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확고한 시장 지배력이 있고요. CATL보다 MS가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1, 2등을 다투는 기업은 맞고요. SK 이노베이션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추천드렸냐면 그동안 이 전지 부분이 적자였어요. 지난 한 7년은 적자였거든요. 올해는 드디어 흑자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조지아 쪽이나 공장의 가동이 올라가면서 2024년, 25년 시작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두 기업을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는 저는 포스코 퓨처에 물론 이제 음극재 기업이지만 양극재도 하는데 이게 이제 소재 개발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옛날부터 철광석을 다뤄왔고 흑연을 다뤄왔기 때문에 소재 개발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미 포스코 그룹 자체가 남미에 원자재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밸류체인상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에 말씀드렸고 좀 장기적인데 지금은 이제 작년 2년 전에 상장을 하고 주가가 좀 안 가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27년부터는 재활용 배터리가 되게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이제 10년 정도 되면 이제 차들에서 화학적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 재활용을 하겠죠. 어떻게든 재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를 다시 분해해서 화학적으로 리튬, 코발트, 망간을 분리하는 이런 배터리 재활용 노하우 1위가 성일 하이텍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의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배터리 셋업체에서는 2개,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성일라이트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최근에 보니까 그 테슬라보다 그 BYD, BYD 이번에 나왔죠. 연말에 연초에. 예, 판매량이 더 분기별로 높다고. 예. 그 테슬라의 위치는 그 확고하다고는 보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BYD 차량이 많이 팔린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네. 물론 지금 현재 주행거리라든가 가격이라 이런 측면 테슬라보다는 훨씬 나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내구성은 점정이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나름대로 충성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BYD가 나온 그 차가 전기차가 일시적으로 테슬라를 앞서는 거는 사실은 좀 유례를 찾기 좀 어려운 거죠. 그동안 중국에 전기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위상은 당분간 유지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2, 3년 안에 테슬라도 또 혁신적인 차량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 사이버 트럭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또 지금에 갖고 있는 모델 3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모델 3.5가 나온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새롭게 버전업이 안 되면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좀 원오브댐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토파일럿 기능이에요. 네. 사실 이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느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율주행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율주행 기능이 일론 머스크도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테슬라의 차별성은 첫 번째는 순수 전기차로서 볼 수 없는 차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오토파일럿 기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토파일럿 기능이 조금 덜 올라오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뭐 사이버 트럭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 전기차가 새롭게 나오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게 2, 3년 내에 빨리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원오브댐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 테슬라 주가가 이번 보니까 매그니피센트 7에서 테슬라만 굉장히 그 폭락할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어쩔 수 없게 주가가 약세일 가능성은 있죠. 오픈 AI에 들어가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성장이 오픈 AI나 챗GPT는 계속 쓰는 건데 지금 쓰는 인구가 너무나 제한적이잖아. 아직까지는 막 쓴다 해도. 그러니까 그 발전 속도나 시장 침투는 지금 막 성장주에 들어간 거고 테슬라의 전기차 성장주는 오히려 약간 성장이 둔화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미국 시장은 이제 IRA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유럽은 좀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근데 큰 포션이 상당히 큰 건가요? 아니 뭐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의 기가와트 단위를 보면 미국이 3분의 1 정도 되고 유럽이 3분의 1 정도 되고 기타 국가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오히려 4, 5년 전에는 유럽이 뭐 50% 이상이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5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5년 뒤는 유럽은 이제 한 10% 20%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미국이 50%까지는 돼요. MS가. 왜냐하면 첫 번째는 미국은 일단 보통 전기차에 들어가는 평균 킬로와트가 60kWh 내외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미국은 좀 더 강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은 차도 크고 여러 가지로 마일리지가 기다 보니까 7, 80 이상이 킬로와트가 될 거예요. 대신 유럽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도르고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 4, 50에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대당 킬로와트가 다를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아예 다른 거고 그리고 미국이 가장 또 자동차를 많이 파는 나라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가장 커지는데 다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유럽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30% 정도 MS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유럽에서 지금 그러니까 유럽도 IRA 같은 거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자국 보호를 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막아주면 좋은데 이게 좀 이렇게 쉽게 속단할 수 없는 게 유럽이 지금 중국과 일부 투자를 받기도 했고 중국 관광객도 유럽을 많이 가거든요. 이탈리아에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독일은 우리 전기차 폭스바겐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산 배터리나 중국차를 뭐 관세를 많이 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또 뭐 스웨덴이나 이탈리아나 뭐 이런 애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단일되게 어떤 그 인플레이션 법안처럼 미국처럼 중국 배터리를 견제하는 법안이 쉽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중국이 또 다양한 원재료를 또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금지를 못 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MS는 또 첨예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MS를 지킬 수는 있지만 그러면 판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저희한테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게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한 가지만 또 좀 여쭤보면은 그 미국 대선에서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 큰 변수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을 한번 뵙고 싶은데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를 뵙고 싶은 이유가 뭐 저는 그분은 몰라요. 모르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분은 사업가예요. 네.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기.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 무조건 안 된다. IRA 철폐할 거다 얘기하잖아요. 전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직감적으로 어떤 걸 봤냐면 첫 번째는 물론 IRA 법안이 상원과 하원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것도 네. 있겠지만 제일 두 번째는 뭐냐면 러스트 벨스라고 들어봐요. 러스트 벨스. 네. 러스트가 영어로 이제 녹이라잖아요. 네. 쇠에서 붙는 녹 쓰는 거. 디트로이트 같은데. 디트로이트부터 미시간주 5대 이쪽에 거대한 자동차 벨트였고 그 다음에 피츠버그에 철강 기업들 많았잖아요. 철강 그죠? 네. 다 지금 문 닫아서 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러스트 벨트라는 거고요. 사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울산에 있는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포항에 있는 것 생산량이 줄거나 경쟁이 떨어지면 정비 업체들도 막 얘기 나오던데. 저 군산에 제가 커버했던 OCI 기업이 결국 거기에 태양광 설비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게 뭐 5년 전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레이오프를 해야 되고 딴 직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습게 볼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론적으로 러스트벨트의 미시간이나 오하이오나 이쪽에 지금 한국과 미국이 다 제2부를 배터리 공장 짓고 있어요. 네. 그게 다 고용 창출 아닙니까? 표 잃어요. 저는 표를 떠나서 미국에 이렇게 고용을 해주는 이 산업에 대해서 가협 철퇴를 가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무역 장벽을 쌓아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건 맞지만 그 보호무역 측면에서 IRA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가 재직 중에 안 만든 건 맞지만 기분은 나쁘지만 어떻게든 그거를 철폐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러스트벨트 그리고 자기 지지했던 강성 백인층이 있는 지역에 가장 많은 공장을 지어주는 산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입니다. 저는 그리고 직감적으로 그 사업가는 미국 2차 전지를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네. 한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것도 알 거고요. 그래서 주한미군 뭐 이렇게 돈 더 달라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돼서 2차 전지 주가 급락한다면 좀 사야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25년부터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갈 거고 2025년 더 성장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것도 역발상인데 트럼프가 돼서 오히려 IRA와 다른 형태의 또 법안을 들여서 중국을 또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더 피곤해지지 않나 중국은?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대통령 선거라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여자 후보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네. 그래서 뭐 변수는 있지만 여하튼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전기차가 안 된다? 아니면 2차 전지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너무 좀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사업가로서의 도널드 트럼프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IRA 같은 걸로 이제 중국이 견제가 되면 K배터리가 호재로서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이미 작용했잖아요. 네, 작용도 하고 뭐 일본이나 뭐 벨기에나 뭐 유럽이나 업체들은 진짜 뭐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터리의 글로벌 탑 5라고 보통 뭐냐면 1등은 어디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물론 뭐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MS예요. 왜 중국을 포함하면 무조건 중국 업체가 1, 2, 3등을 하냐면 중국 전기차를 10년 전부터 이미 했고 네. 뭐 좋든 나쁘든 그 차가 좀 조악하다고 보거든요. 10년 전 중국 출장 매년 갔지만 이렇게 조그맣고 좀 이상하게 생긴 전기차가 많았잖아요. 네. 사람 타면 죽는 거 아니야? 부딪히면 뭐 이런 차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을 존중한다고 보면 전기차를 먼저 했었고 근데 이제 여하튼 그래서 노하우로 보면 배터리를 자국 내에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빼고 MS를 본다면 LG 엔솔이 1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2등이 CATL입니다. 중국에. 그다음 3등이 BYD 정도 되고 4등이 드디어 이제 SK이노베이션, 네. 5등이 삼성 SDI 나옵니다. 원래 파나소닉에 일본 업체가 있었잖아요. 파나소닉. 근데 파나소닉이 원래 테슬라랑 처음에 계약을 했던 10년 전에 근데 파나소닉이 이런 대형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간 전지의 증설을 거의 안 했어요. 그거는 일본 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또 하나 일본은 뭐가 유명해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더 좋다고 계속 생각해 왔고 그래서 순수 전기차 우리가 영어로 이제 BE 그러니까 베이직 일렉트릭 비클 BEV라고 해서 베이직 일렉트릭 비클에 대한 투자를 좀 등하시했고 일본 애들이 또 오다쿠 기질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너무 진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투자를 너무 늦게 했고 이미 좀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LG 엔솔이 300기가와트 정도 캐파라면
파나소닉은 뭐 100기가가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일본 업체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유럽에 보면 노스볼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투자하고 근데 노스볼트가 지금 2025년에 뭐 30기가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전지도 장비 산업입니다. 장비 산업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신약이나 바이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지도 결국은 땅을 사서 거기에 전지 생산 설비를 놓고 양극재를 조립을 해야 배터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이미 우리는 300기가, 500기가 투자를 다 하고 있고 거기 하고 있는데 후발업체가 거기 투자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고 있고 그렇죠. 1기가 투자하는데 뭐 5천억, 3천억이 들고 있는 건데 그럼 100기가만 해도 50조, 60조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그러니까 제가 단위가 틀릴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여하튼 더 많은 캐펙스 돈이 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계속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업체 계속 따라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미 납품 계약은 다 끝났잖아요. 완성제 업체랑 뭐 완성체 업체라 하면 미국에 3개 업체 있잖아요. 뭐 포드, GM, 뭐 유럽의 폭스바겐, 그다음에 우리 현대차 이외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별로 없어요. 또 맞잖아요. 테슬라 외에 네. 7개, 8개는 이미 한국 기업과 다 계약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노스볼트가 들어와서 조금씩 하겠지만 그거는 아마도 폭스바겐이 만드는 정체 전기차의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만 좀 소싱을 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다 그냥 한국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위협은 그냥 배터리 그 폭스바겐이나 벤츠에서 배터리 제조 기술이 없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공격적으로 돈을 벌겠다 그런 거는 아마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3대장을 2024년 주도할 9개의 테마 중에 3개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네. 혹시 뭐 센터장님 뭐 이 외에 네. 뭐 하나 두 개 정도 뭐 더 해볼까요? 아니면 저는 그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여기서 이 산업 중에서 전력기기라는 게 있어요. 전력기기. 그러니까 제가 직접 커버하지는 않고 저희 센터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전력기기는 뭐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옛날에 전력 장비가 노후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120년 전부터 에디슨 시절부터 전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노후화된 전력 설비 그걸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리드. 뭘 그리는 건 아니고요. 네. GRID.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건 발전원이고, 그죠? 그게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이든. 근데 가정이 전기가 필요하잖아. 그럼 거기까지 드는 뭔가 전선이 필요하냐? 그걸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네. 전력화. 근데 이게 노화됐으니 이 전력하는 게 100기가, 200기가씩 막 나와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물론 미국에 있는 제네럴 일렉트릭은 다 있지만 우리보다 인건비, 물품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추천 종목 중에서 네. HD 현대일렉트릭, 네. 옛날 현대중공업에서 있던 전력사업부,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3개를 추천했던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인프라 자체, 그러니까 이런 초고압 변압기,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 쏴주기 위해선 고압으로 쏴줘야 되잖아요. 그런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가장 잘 만드는 우리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고 이 노후화된 그리드 교체 수요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갔어요, 사실은. 근데 올해 내년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노후화된 전력을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신재생 들어보셨잖아요. 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네. 그것도 보세요. 태양광 풍력도 발전을 하면 어딘가는 전력을 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집 위에다가 태양광을 깔면 우리 집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태양광 전력이 남으면 한국전력에 파는 거 아시죠? 네. 그럼 그게 그리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을 많이 깔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리드가 필요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기 보는 것처럼 노후화된 그리드, 그다음 신규 신재생 그리드에 대한 어떤 기본 기술적인 성장이 계속되면서 신재생 발전원 증가까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생중공업 같은 전력 설비, 그러니까 기계라고 해서 일반적인 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력 설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작년에 이미 하반기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분명히 더 많은 수주와 그거에 대한 뉴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화학도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나 보네요. 그 사실은 제가 좀 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예상이 생각보다 좀 틀렸는데요. 이제 이실직고하면 어저께 장에서 철강화학 주가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나 IT는 갔는데 오히려
뭐 쉽게 말하면 엔터테인먼트 주가라든가 음식 주가는 안 빠지고 괜찮았는데 오히려 화학과 철강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중국이 화학 철강의 맹주니까. 그리고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중국 경기가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그러면 내구재라는 게 뭐냐면 뭐 자동차, 가구, 뭐 가전 이런 것들이 다 화학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화학 소비가 좀 나아질 거라 봤고 하반기부터. 그리고 그동안 공급 과잉 때문에 화학 기업 우리가 보는 뭐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 공급 과잉 때문에 3, 4년간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주가는 정말 싸지만 주가가 안 가는 이유는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3년간 조정이 됐고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실적도 그리고 중국도 지금보다 낮을 수라 봐서 올해 한 여름부터는 주가가 좀 가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오나 반도체 그다음 전력기기가 상반기에 갈 거고요. 하반기에 2차 전지, 화학 이런 것들이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긴 한데 테마에도 없어서 근데 좀 궁금한 게 엔터주 엔터주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엔터주도 뭐 K-팝이 뭐 글로벌 1위라고도 막 얘기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룹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 K-팝 쪽은 뭐 엔터주 쪽은 혹시 안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엔터 전문은 아니고 저희 엔터 담당하는 이제 애널들이 오늘도 자료를 발표했는데 큐브 엔터라는 종목을 좀 추천했었고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그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엔터 관련된 엔터 관련된 IR 분들을 계속 만나 왔습니다. 다양하게 만나 왔고 공부 중인데요.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걸그룹이 있고 원래 작년 말에 데뷔했었는데 데뷔를 원래 히트했던 가수들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 데뷔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텐센트 그룹과 큐브 엔터가 계약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보면 하이브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는 군대 얘기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의 기본적인 엔터뿐만 아니라 K-팝으로 봤을 때 K-컬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망각했지만 김밥 많이 팔렸잖아요. 미국에서 핫도그랑 아시죠? 그다음 비비고 만두 미국에서 1등했거든요. 미국에서 만두 시장은 1등하기 어려워요. 중국에 냉동 만두가 많기 때문에. 근데 비비고 만두가 1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 파리바게트 잘 팔린 거 아세요? 아니, 그건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파리바게트를 SPC 삼립에서 거의 20년 전부터 진출했는데 만성적인 적자였다가 작년에도 이제 흑자를 냈고 이제 2030년까지 매장을 1000개까지 늘리겠다 했잖아요. 지금 200개 넘는 매장에서 그 얘기는 다 K컬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빵이라는 거를 충분히 우리보다 주식으로 먹었던 미국에서 한국 빵을 걷어도 봤을까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바게트, 비비고 만두, 그 다음에 김밥, 냉동김밥 1등,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것들 이게 다 K컬처고 그 K팝이 먼저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보셔야겠지만 이 K푸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거나 K컬처에 대해서 굿즈라든가 이런 K컬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발굴을 하겠지만 올해도 계속 그런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먹거리가 미국에서 성공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엔터주에서도 이제 다시 복귀하거나 새롭게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을 만드는 엔터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중에 원오브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큐브 엔터라는 기업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중소형 엔터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K푸드 음식료는 여기 소비재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CJ제일제당, KTNG. 예, 그렇습니다. KTNG는 좀 조심스럽지만 담배 가격 그다음 못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8,000원으로 간다고 그러던데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총선이 올해인데요. 벌써 올해 총선인데 KTNG의 담배 가격 인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인 저희 하우스 입장에서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이제 KTN 추천했지만 아까 말했던 CJ제일제당 이런 쪽이 아마 미국 그러니까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비고 외에 또 다른 제품들 계속 사실 비비고 김치도 그렇게 미국에 많이 팔릴 줄 몰랐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 김치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랬고 사이드 푸드처럼 먹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마치 우리가 다른 식당에 갔을 때 일본에 있는 반찬을 먹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놀라운 거고요. 이거는 아마 저보다 더 구독자를 잘 하실 거예요. 사실은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K컬처적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갖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번에 2024 9대 테마 투자 트렌드 오늘 이렇게 진짜 한 시간 동안 알짜만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전체 트렌드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단박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든 걸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작게나마 되실 것 같고 저희들은 뭐 매년 이게 1년에 한 번씩 내년 전망, 매년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주는 게 맞고 좀 제대로 좀 쉽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저희들이 어려운 용어를 쓰다 보니까 다 그냥 저희랑 좀 멀어지시고 하는데 최대한 쉽게 썼고 저희 어머니가 좀 읽어도 될 만큼 썼는데 그래도 좀 어려운 용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노력 좀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이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4년 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도 정말 알차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발간했던 자료를 모은 거고요. 뭐 웅달책방에서 볼 수 있으면 구독자분들은 자유롭게 조회를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링크가 있나요? 링크를 나중에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든 거는 저희가 만든 자료를 정리해서 PPT를 만든 거니까 이게 PDF일 거예요. 그래서 저 링크를 드리면 구독자들 뭐 다운받고 싶으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죠. 무료로 봐도 돼요? 뭐 저희가 무료 봐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거 유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파워포인트를 만들었고 PDF를 했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잘못된 그래프가 있으면 좀 지적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뭐 저희가 만든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얘기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 2차 전지가 되게 세세하게 분석이 잘 돼 있네요. 원래는 11월 11일날 150페이지 냈는데요. 구독자분들 150페이지를 읽기가 좀 힘드실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엑기스를 모은 게 이제 지금의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센터장님 혹시 지금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올해 투자를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투자 전략에 대해서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제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컨센서스예요. 주식 투자는 전 눈치 싸움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컨센서스가 뭐냐는 거예요. 그 실적이든 기대감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조예요. 시장에서 보는 게.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컨센서스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잖아요. GPG면 100점 뺐으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 1분기를 어떻게 보고 있지? 5조 원 영업을 보고 있구나. 근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막 삼성전자 아는 분이 있거나 8조가 나올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더 많이 사겠죠. 거꾸로 내가 공부해 보니까 1조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파산 투자를 해야 되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센이 얼마인가 알아야 되고요. 이게 맞을지 틀릴지를 고민하면 아주 쉬워져요, 투자는. 근데 컨센도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가 맞출 줄 모르는 거니까 컨센부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거는 뭐 FN 가이드 이런 데 보면 컨센서스에 대한 게 나오니까 아니면 언론에 통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바이오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근데 이 위고비 내가 보기엔 이거 잘 안 듣는 약인데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만약에 어떤 약사분이 그럼 반대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투자 시작하는 건데 지금 말씀 뭐 장황했지만 1억이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어떤 게 관심이 있냐 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동참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반대 다른 걸 사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전히 바이오가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충분한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았고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고 그다음 새로운 신약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하는 글로벌 신약에서도 새로운 제품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가 획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그다음에 아직까지 반도체가 지금 턴어라운드된 건 확인이 됐고요. 그럼 팔아야겠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시장은 열광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반도체가 맞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력기기 산업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후공정 이런 쪽으로 해서 보면 저는 1억이 있다고 보면 삼성전자나 한미반도체나 펜트론 엑시콘에 저는 5천만 원 정도를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50%. 네,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 정도는 바이오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1,000만 원 정도는 전력기기 뭐 이 정도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아까 말씀해주신 게 2차 전지랑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플랫폼과 게임 쪽이 있는 거죠. 그런 거 좀 팔아서 이렇게 가는. 당연히 수익을 내셨으면 매도를 하시고 2차 전지와 플랫폼 게임 쪽으로 조금씩은 비중을 좀 바꿔주시는 게 맞고요. 시장이 또 우리 예상대로 안 갈 수는 있거든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주식을 1년 내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는 짧을 수도 있고요. 조정은 길 수도 있으니까 현금을 갖고 있을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주식 안 하면 재미없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주식을 계속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뭐 소액으로 하시면 되고 진짜 주식을 벌 때는 짧게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항상 꼭 투자하시는 필요는 없지만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센터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저희 예상과 항상 맞지 않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만 애초에 생각했던 투자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레 말씀드렸던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맞는지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뭔지 거기에 매칭해 보면 내가 이 주식을 얼마나 언제까지 할 건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는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보다 더 투자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제 말은 시장 컨센이 뭐고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갖고 있는 포트에서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주식을 팔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꼭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백영찬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